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어떤 내용을 쓰셨냐면 유저 기반 필터링 방식 그리고 콘텐츠 기반 필터링 방식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래요? 먼저 유저 기반 필터링 방식은 유저의 초점을 맞춰서 유저가 선택한 동영상에 의해서 다른 유저들이 어떠한 영상을 선택했고 유저들의 선택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고, 콘텐츠 기반 필터링 같은 경우 콘텐츠의 카테고리별로 이제 해시태그를 매겨서 콘텐츠를 감상했을 때 같은 해시태그를 가진 콘텐츠끼리 연관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어떤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유저 기반 필터링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저 기반 필터링은 처음에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많은 정보가 모이게 된다면 유저에게 효과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저는 단점보다 장점이 눈에 띄어 유저 기반 필터링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가치관, 인성 형성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편향된 정보가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라든지. 네. 자기소개서에도 작성했듯이 UA 기반 필터링 방식을 강화해서 인공지능의 학습 효과를 더욱 뛰어나게 만들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 자기소개서 읽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한 두세 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거였어요. 네, 구체적으로 좀. 이제 UA 기반 필터링 방식은 이제 이미지를 인식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폭력적인 컨텐츠 말고 정치적으로 이원화될 수 있는 색상이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특징 편향을 방지하고자 반대되는 경향의 컨텐츠도 추천하고 여러 각도로 사회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UA 기반 필터링 방식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과정이 개발자로서 중요하다. 자, 그러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중요한 걸까요? 소프트웨어가 개발자가 가져야 할 영역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그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것들을 현실로 가져가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도전을 통해서 상상을 현실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도전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그러한 도전 또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실패를 많이 하나요? 네, 저는 보통 실패를 많이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실패 경험을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이제 OCR을 사용한 인공지능 앱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 친구들과 저는 그래서 간단히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만 바탕으로 강화학습을 사용해서 정확도가 60%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에 정확도를 더 올려보고자 하여 직접 강화학습에 대해 자세하게 학습을 진행하면서 정확도를 80%까지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값들을 조절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확도를 올릴 수 있을까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80%까지 올라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키워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끝나고 있고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우리 학교는 지금 컴퓨터공학부의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학과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소프트웨어 학과를 지원하지 않고 굳이 여기를 지원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인공지능 학부를 지원함으로써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공학이라는 큰 분야로 컴퓨터를 배우고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지를 배우면서 천천히 소프트웨어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 싶었고 그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서 더욱 소프트웨어에 심화적으로 학습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넓은 시야로 보기 위해 컴퓨터 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넓은 시야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컴퓨터의 작동 원리 등을 배우고 컴퓨터가 어떻게 다른 기기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고 사물 인터넷의 사용법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로 소프트웨어의 응용 방안에 대해서 학습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공지능학과에서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될까요?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을 본따서 만든 기기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에 엮여있는
많은 것을 사회적으로 분석하여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조금 더 사람과 가까운 인공지능과 하루를 편하게 만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싶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자기소개서 2번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업 시간이나 교실이 많이 바뀌는 상황이 있었나 봐요.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어플을 제작한 것 같아요. 자, 이 어플을 제작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저는 이제 처음에 학생들의 정보를 모으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앱 개발을 하고 난 뒤 친구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표를 작성을 해주어야 하는데 친구들이 이제 정보 요청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하면 친구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모을 수 있을까라는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고 이에 방안으로 저희는 친구들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원하는 친구들만 받아서 앱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자기소개서 3번에 이게 지원 동기와 노력한 과정인데요. 난독증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어플을 제작했다. 자, 이거 이미 있는 어플 아닌가요? 그거는 저 잘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저희가 난독증 환자를 위해서 앱을 개발해보자라고 예. 하여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어플을 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3학년 때 직접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생각과 앱 개발을 해보자 하는 생각에 저희는 OCR 기술이라는 것을 저희가 프로그래밍 시간을 통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여서 난독증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혹시 본인이 제작한 이 어플과 관련해서 좀 이런 것들을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을까요? 저는 한 음절씩 끊어서 인식하는 어플이었기 때문에 이제 단어를 끊어서 인식해서 뜻을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나요? 몇 명 정도 이걸 다운받았어요? 한 15명 정도 다운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명? 그 학교 친구들이에요? 네네. 근데 그 학교 친구들이 난독증이 있어요? 난독증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시험 삼아서 다운받아서 시험 삼아서. 확인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어떤 의견을 피드백 받은 게 있을까요? 저 앞서 말했다시피 음절 단위로 끊어서 발음을 해주기 때문에 단어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실제로 난독증 환자들이 이 어플을 사용한 경험은? 대학교에 진학하여서 공모전을 통해서 이 앱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많은 난독증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화쟁형 인재라는 게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화쟁형 인재는 동국대에서 네, 이건 패스하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혹시 코딩 관련된 경험이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텐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뭐가 있어요? 저는 3학년 때 했던 보다 앱을 가장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술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친구들 4명이서 모여서 직접 코딩을 하면서 난독증 환자를 도울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정확도를 60에서 80%까지 끌어올린 경험이 있다 보니 이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2번 내용 생각보다 1번 내용 좀 질문해드릴게요. 인공지능 활용해서 호박 번호 게임을 제작했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 거기서 이제 오류 때문에 우물번호로 바꿨다고 했거든요. 호박번호와 우물번호가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호박번호는 네모난 판을 바탕으로 하는 거고 우물번호는 이제 파이처럼 생긴 모양으로 하기 때문에 우물번호는 이제 호박번호는 이제 무한하게 수가 반복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이게 코딩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생각하여서 우물번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는 호박번호로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호박번호를 제가 어렸을 때 친척집에서 했던 경험 때문에 익숙해서 호박번호를 통해서 인공지능 개발하고자 하였지만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나서 우물번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예 못 만드는 걸까요? 저희가 학습한 경험은 그렇지만 대학교 가서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앞으로 갖춰야 될 게 있단 뭘까요? 저는 기본 코딩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코딩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호박번호로 완성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이제 코딩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잠시 이제 미루는 것일 수 있는 것이는 거죠. 여기 10월에 PK 파이게임이라고 했는데 파이게임 라이브러리는 어떤 거예요? 파이게임 라이브러리란 저희가 게임에 사용되는 이제 반복 과정 그리고 이벤트 처리 등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호박봉 게임 만드는 거 결국에 실패했지만 이 게임 만드는 걸 통해서 본인이 얻은 게 있다면 뭘까요? 저는 좀 더 강화학습에 대해서 학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호박번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해 강화학습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앱이라는 걸 개발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보수라는 그 인공지능 개념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보다 앱을 사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들을 보니까 앱제작 활동에 참여한 게 여러 번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별도로 코딩 프로그램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친구 중에 코딩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와 계속 상의를 해보면서 코딩을 배웠고 또 책을 읽으면서 C 언어에 대해 알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 보면 앱 만드는 그런 활동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코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집단 활동이라든가 이런 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이 앱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코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고등학교 때는 그런 코딩을 좀 더 정교화해보고 그걸로 이렇게 능력들을 극대화해보고 이제 그런 쪽에다 활동의 무게를 좀 더 두면 어땠을까? 근데 그런 거는 좀 약하게 드러나고 앱 제작 쪽에만 좀 많이 나와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본인이 코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 생각했을 때 그 코딩 능력은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간단한 앱만 가지고 지금 능력 가지고 되게 많은 지금 앱에 도전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앱 만드는 능력이 갖춰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보통 앱 한 번 만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요? 2주 정도 잡고 2주면 앱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간단하게 제작을 하고 이제 친구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계속 수정하는 방법으로 그 앱을 우리가 여러 개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만 지속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앱에 대해서 좀 더 기능들을 향상시켜 본다든지 뭐 다른 것들을 그렇게 능력 뭐 이렇게 좀 키워본다든지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의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고든 적은 없어요. 시간표 앱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는 계속 수정하고 친구들한테도 사용되고 있는 앱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표 앱에 본인이 구현하고 싶었던 가장 큰 건 뭐예요? 가장 큰 건 이제 커뮤니티 기능이었습니다. 저희는 대학교 앱을 바탕으로 앱 개발을 고등학교 시간표 앱을 개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유명한 앱처럼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를 활용해서 정보 교류도 활발하게 되고 그러한 앱 제작을 원했지만 저희도 커뮤니티 기능 추가하지 못하고 그 기능의 대부분이 교수 평가나 선생님 평가 등 과목 평가 등 이제 기능을 따왔지만 커뮤니티 앱을 지금도 계속 구현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어떻게 이렇게 거기에 고집을 가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코로나가 겹치고 하는 과정 때문에 정보 공유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제 선배들과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정보 공유를 통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커뮤니티 기능에 목적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고 있는 앱이 어느 정도의 본인 목표를 했던 거에 한 어느 정도 도달했어요? 70% 정도밖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30%는 어떤 것이 더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요? 이제 디자인이나 UI 같은 부분이 학생들에게 알고 싶게 되지 않는 점을 저희 계속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시간대 앱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예요? 가장 힘들었던 건 보안원 기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시간표라는 것 때문에 개인의 정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로그인 기능을 활용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계속 영상이나 책이나 매체를 찾아보면서 결국 로그인 기능을 얻기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 보완이 돼야 본인이 목표라는 것들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대학 가서 집중적으로 더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쪽이기 때문에 교양에서 물어보는데 현재 인공지능 쪽으로 많이 수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인공지능이 걸어가는 부분에서 가장 큰 한계에 부딪힌 게 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윤리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과 있을 때 윤리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그 인공지능은 성공적인 인공지능으로 불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윤리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중립적인 정보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에는 편향된 정보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자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 우리 중립이라는 게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립을 만들려면 그런 조건이 뭔가요? 중립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시키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의견도 나의 주관적인 의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중립이 되려면 결국 긍정적, 부정적으로 다 만족시킬 수 있어야 중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중립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슨 기준이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 그 인공지능을 해서 만들었으면 이게 중립에 기반한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저는 그 법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에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그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이나 사법에 나오는 그런 법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만들고 또 최근 발표되었던 아실로마 인공지능 23 원칙을 통해서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중립적인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인공지능 이제 관련된 정보 그쪽에 이제 전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 전공을 하는 데서 나는 이런 부분이 최적화되었다.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걸까요? 저는 사물인터넷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팔이 부러져서 기기를 조정하는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때 사물인터넷에 알게 되면서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을 계속 탐구했고 3학년 때 그런 활동을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사물인터넷 분야는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나는 이쪽 부분은 정말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능력이 축적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학과에 들어가서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본인이 인공지능 이거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구현해보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어요? 저는 자비스입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자비스는 이제 강인공지능으로서 그 주인공이 해야 될 역할을 대신해주고 말 한마디로 모든 정보를 보여주는 인공지능이고 저는 이를 사물인터넷과 연관지어서 사람들에게 하루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거 구현하면 뭔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저는 개인정보 문제가 가장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물인터넷은 이제 사생활과 많이 적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생활이 많이 침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저는 이를 극복하고자 사물인터넷 자유시간을 통해서 블록체인과 연관지어서 사물인터넷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이거 그쪽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그거 책도 만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은 읽지 못하고 이제 다른 책들을 읽어가면서 사물인터넷에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러면 그런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정보는 평상시 어떻게 습득을 해요? 저는 이제 보통 기기를 구매하고 싶어서 찾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기를 구매하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또 어떤 정보를 찾아봐요? 저는 보통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반이 되는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걸 찾는다고요?
정보로서. 유튜브에서 좀잘 가는 전문적인 그런 유튜버가 있어요, 찾는? 전문적인 유튜버는 아니고 제가 그냥 사물 인터넷에서 관련된 기기를 리뷰하는 영상을 보면서 아 이러한 거는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학생이 이제 배워나가야 될 것은 이제 전문적인 거잖아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유튜브 내용만을 의존해서는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제 한 것들을 본인이 파고 들어가고 거기서 학습하고 이제 그래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좀 피해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DBP하고 마찬가지로 참고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사무생활 침해 아니면 이제 그 잉여 에너지를 엔트로피로 이용해서 바꾸는 기능 중에 DBP에서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우리가 찾으면 사실 어떤 단편적인 것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기술을 구현하려면 그런 단편적인 것을 의존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원리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유튜브에서는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내세우는 어떤 이론이라든가 그런 걸 체계적으로 나와가야죠. 그래야 학생이 구현하려고 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구현이 될 수 있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 자료를 찾고 그러는 방법들은 유튜브에 의존하는 것이 좀 더 달라지는 그런 필요는 좀 있어 보여요. 나름대로 평상시에 많은 관심 갖고 있고 또 본인이 거기에 대한 또 정보들도 해박하게 갖추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그런 면에서 대답하는 것도 자신감 있어 보여요. 그런 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이제 본인이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뭘 이렇게 내세웠을 때 그 본인이 내세운 내용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뭔가 이렇게 어긋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호기심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난 이쪽 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던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 면접 가서는 거기 컴퓨터공학부 교수님도 들어오시고 그러면 학생이 그걸 꺼냈을 때 저 학생이 저런 것도 알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학생이 그걸 커버를 하게 되면 학생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춘 아이구나 뽑고 싶진 않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겉핥기식으로 알았던 것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결국 비좁은 계산이라고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있게 좀 접근할 수 있는 힘든 것들을 함부로 막 물어나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